3월 2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4.7 재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어제로 확정됐고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됩니다. 하지만 분위기만 보면 이미 여야 간의 난타전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네거티브 공방의 고소고발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건 7년 만에 사실상 여야 1대1 맞대결로 치러지는 데다가 대선의 전초전 성격도 있기 때문이겠죠. 후보들도 벌써 서로를 향해 포문을 열었는데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늘 MB 황태자인 오세훈 후보의 땅 문제는 LH 사태의 원조격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후보도 박영선 후보는 독재자 문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맞받았습니다. 류 반장, 듣기만 해도 정말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민주당이 오늘 오세훈 후보가 중도 성향이 아니고 극보수 정치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고요? 네, 오세훈 후보가 2019년 태극기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다라고 발언한 것 등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태극기 집회 연설로 오 후보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들이 잇따라 발언을 했군요. 박 반장,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의총에 깜짝 방문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색인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예고 없이 나타난 건데요.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안 대표를 환영했습니다. 붉은색 넥타이요? 네, 맞습니다. 안 대표는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다룰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회와 청와대 소식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재보궐 관련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 대통령 백신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죠. 접종 직전 주사기에 뚜껑이 쓰여 있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생긴 건데요. 방역 당국은 정상적 절차였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불안과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본회의가 열리는 등 여러 가지 속보가 있는데요. 신혜원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이 진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알잖아, 나 지금 취업 준비 중인 거. 이제 막 일 끝내고 와가지고 집에 가면은 토익 공부도 해야 되고 원서도 내고 자소서도 써야 되고. 아니 할 일이 천진데. 영어 면접 준비해 왔죠? 네. 그럼 뭐 자기소개 같은 뻔한 거 말고 지금 생각나는 대로 육상 선수 시절 에피소드 재미난 거 하나 들려줘봐요. 자기소개 말고요. 망했다. 영어로 자기소개만 하면 됐지 정말 별걸 다 묻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뭐가 부족할까 고심하는 취준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새 취직하기도 힘들다던데 불황 아니냐, 불황? 어? 괜히 우리나라 백수들은 착해요. 시타진 줄 알아요? 지가 못나서는 줄 알고.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야, 너 욕하고 그러지 마. 취직 안 된다고. 네 탓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살아. 네, 내 탓 아니니까 괜히 자존감 잃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힘내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을 응원합니다. 지난해부터 취업시장 정말 가혹했죠. 가뜩이나 안 좋은데 코로나라는 대형 악재가 겹치면서 얼어붙다 못해 아주 북극입니다. 지난달 실업자 중 최근 1년 이내에 실업자가 된 사람은 무려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22.3%나 늘었는데요. 취업자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을 보면 30대에서 27만 3천 명, 20대에서 25만 5천 명, 40대에서 21만 명, 50대에서 17만 명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감소하였습니다. 고용률도 20대, 30대, 60세 이상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하였습니다. 구직 기간별로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실업자가 82만 명, 6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29.2%, 6개월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도 10%를 넘겼습니다. 1년 넘게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19,000명에 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융 추경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 본회의 처리를 위해 어젯밤 늦게까지 항목과 액수 조정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핵심은 나라 빚, 그러니까 국채 발행 규모와 2조 1천억 원에 이르는 일자리 예산 삭감 여부입니다.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이번 추경을 현금 살포용 추경이라고 가로막는 야당의 행태, 이건 국민들의 상황을 외면하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이번 달 내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중복 편성됐거나 효과가 없는 부분을 삭감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을 넣자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면 빨리 처리될 수 있을 테고 9조 9천억 적자 국채를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강행 처리 움직임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민주당이 늘 힘쓰다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 자,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이나 여해업 같은 코로나19 피해 분야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원안보다 더 늘려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지원 규모는 19조 5천억 원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미 중복되거나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깎아서 나라 빚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맞서는 건데요.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속보는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요모조모 따져보는 류반장의 R파일 코너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내곡동이라는 곳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다시 R파일입니다. 네, 촉이 딱 왔습니다. 북마크에 이어서 여정의 간판 코너가 될 기운이 물씬 풍기는 류반장의 R파일. 사실 예전에도 비슷한 코너가 하나 있긴 있었더랬죠. 제가 새 코너를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정말 야심차게 오늘 아침에 급조한 새 코너, 이름하여 조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자, 이 두 코너 모두 숨겨진 의혹을 파헤치고 팩트체킹까지 하는 아주 훌륭한 코너들인데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 성대모사가 훨씬 리얼한 류반장에게 한 표를 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반장에게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죽은 코너도 다시 보자. 오늘은 조반장이 야심차게 만들고 빠르게 잊혀진 코너 조것이 알고 싶다를 들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낼름 써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써먹은 김에 한 번 더 써먹고 조반장에게 커피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문 대통령의 백신 미스테리 편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 부부는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 장면인데 온라인에서 때 아닌 주사기 바꿔치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 핵심은 이건데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백신을 추출한 뒤에 잠시 가림막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와서 이 접종을 시작하는데 이때 주사기에 뚜껑, 캡이 씌워져 있죠. 자,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화이자로 바꾼 것 아니냐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자, 무슨 구한말도 아니고 2021년에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전 국민을 속인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모로 팩트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이 캡을 덮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인 의료 행위라면 논란일 필요 자체가 없는 거겠죠. 백신을 주사기에 뽑은 다음에 그것을 주사기가 그 침이 노출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오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주사기에 찔릴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자한테 그 접종할 때는 그러한 어떤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뚜껑, 캡을 씌우지 않은 상태에서 맞았다라는 지적도 있어서 더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분 서울 노원구의 1호 백신 접종자 61살 이경순 씨인데요. 자, 이때는 가림막이 없이 백신을 주입한 후에 뚜껑이 없는 채로 곧장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반대로 지금 보시는 건 지난 4월 서울대병원 의료진 접종 장면입니다. 자, 보시면 이 손에 간호사의 손에 주사기와 캡 뚜껑이 함께 들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신을 맞는 여성분도 이 캡 뚜껑을 딴 주사기로 접종을 했고요. 그러니까 백신의 추출 시점과 현장 상황에 따라 캡을 씌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로구 보건소 측도 보통 접종제에는 옆에 앉아서 바로바로 맞히면 되는데 당일에는 카메라도 있고 또 VIP보다 보니 동선이 길어져서 오염 방지를 위해서 뚜껑을 닫은 것이다. 자연스러운 절차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주사기 바꿔치기 허위 글에 접종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은 즉각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 주사 바꿔치기, 오염 방지 위한 것, 허위 글은 내사 착수입니다. 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상태군요. 국회 관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도 이제 여야 정치권이 많은 논의를 했고 또 조금 전에는 국회 본회의도 열렸잖아요. 이제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은데 일단 여야가 오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전에 합의를 했었는데 어때요?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는 있습니까? 네,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안은 여야 이견차로 본회의 전 단계인 예결 특위심사를 끝마치지 못한 상황이라서요. 총 176개 본회의 안건 중 추경안 관련 9개 안건은 가장 뒤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뒤로 가 있는 상태군요. 네. 현재로서는 오늘 자정을 넘겨서 본회의 회차를 변경해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박 반장이 좀 남아있어야 되겠네요. 민주당은 무조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본회의가 잠깐 정회를 정회됐어요? 정회를 한 상태고요. 민주당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빠르게 통과를 시켜야 이번 달 내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이 선거를 앞둔 졸속 예산안이다라면서 더 깎아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특히 일자리 사업 예산은 본 예산과 중복된 부분이 많다면서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만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잖아요. 추경안 단독 처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있기는 있는데요. 네.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독 처리는 최후에 모르고 최대한 야당과의 협상을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오늘 야당의 반대로 추경안이 합의가 끝까지 안 된다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나요? 단독으로 추경 처리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본회의가 열렸고요. 지금 이제 잠깐 식사 때문인가? 정회가 됐다고 하는데 오늘 밤늦게까지 이제 본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된 다른 안건들도 많이 있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비례대표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사퇴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죠. 이 소식은 제가 국회 발제에서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른 안건으로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됐는데요. 지금까지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서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 겁니다. 그러면은 류 반장,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 거예요? 네, 일단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경찰이 즉각적인 제지를 할 수 있고 또 접근 금지 조치, 구치소 유치 등이 가능해집니다. 또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들을 보면은 LH 직원 등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인데요. 앞으로는 LH 같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냥 항목만 적는 게 아니고요. 취득 일자나 취득 경위, 또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 LH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LH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번에는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잖아요, 박 반장. 네. 근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을 보니까 거기에는 빠져 있던데요. 네,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해충돌방지법은 새로운 법은 아닌데요. 첫 논의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로 공분이 일었죠. 당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 사항은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제외한 채 부정청탁 방지법만 통과를 시켰었죠.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정상적인 공무를 방해할 수 있고 또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LH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셈입니다. 이번 사태는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얻어낸 직무상 비밀과 내부 정보로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이며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도 이 법이 통과된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라며 처리를 당부했는데요. 맞아요. 여야도 예. 모두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네. 그런데 아직 소관상임위 정무위에서 이 논의를 마무리 짓질 못해서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이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3월 국회 내 처리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그래요? 민주당이 네. 뭐 추가 한 번 더 네. 본회의를 잡아서라도 처리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긴 한데 지금 재보궐선거가 2주 남았잖아요. 거기에 또 집중을 하는 상황이라 이게 실현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된 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또 그냥 유야무야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들 의정 활동에 좀 방해가 된다라는 또 취지로 통과가 되지 않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또 이번에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속보를 좀 챙겨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그 법조 소식을 좀 알아보면은 오늘 검찰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등의 직접 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여기서 아주 강도 높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별건 범죄 수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막고 과잉, 표적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서 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에 별건 범죄 수사 단서의 처리 지침을 만들어서 향후 별건 범죄 수사 시 검찰총장에게 보고와 승인을 거치고 수사도 기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네, 조 직무대행은 또 수사와 재판 영역에서는 편가르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 검찰이 언제부턴가 누구누구 라인이다, 누구누구 측근이다 이런 언론으로부터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또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요.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편을 나누기 시작을 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강조를 하면서 법리와 증거 앞에 겸손해야 한다.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뭐 강조했다면서요. 네, 그 검찰은 부패 범죄 척결 등 많은 실정을 거뒀어도 여전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검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데 인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도 반성은 그냥 일회성에 그치고 오만하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 갇혀 있었다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구성원들의 성찰이 필요하고 직접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구속 수사를 벌인 관행도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박범계 장관이 지시했던 합동감찰과도 또 맥이 닿아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네요. 네, 국장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내용을 보니까요. 백신 접종 제가 맞아보니 안심해도 됩니다라는 네. 내용이었고요. 네. 뭐 어젯밤에 살짝 미열이 있긴 했지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다. 평소에 뭐 고혈압이 있는데 혈압에도 네. 문제가 없다. 이런 글들을 올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이 백신 이제 주사기 바꿔치기 여러 논란이 가지 논란이 있다 있었으니까. 보니까 네. 뭐 안 맞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맞아보니 이런 네. 증상이 있더라라는 글을 직접 네. 또 올린 것으로 네, 보입니다. 뭐 논란에 아예 종지부를 찍는다 뭐 이런 네. 차원도 있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경찰 대통령 백신 접종 관련 허위글 내사 착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입니다. 지금부터는 4월 재보궐선거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딱 2주 남았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오늘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광주를 찾아서 5.18 묘역을 참배했는데요. 각 후보들의 행보는 뒤에 박준호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살펴보고요. 유정아 반장이 여야 각 당의 움직임 정리해봤습니다.
네, 국보급 센터 서장훈 씨, 사물함 위에 앉아서 웃고 있지만 살짝 긴장했겠죠. 농구 대결에서 아이돌에게 질 수는 없으니까요. 한치의 양보 없는 맞대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그렇습니다. 1번이냐, 2번이냐, 사실상 치열한 1대1 대결입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치러지면서 양 진영의 미래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보정당도 또 제3후보도 한 발 물러서 있는 그야말로 진검승부랄까요. 여야 모두 조직 선거를 공언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일찌감치 공조직을 독려하는 보병전을 공언해왔죠. 오세훈 후보 역시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선거가 급박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골목 샅샅이 다니시면서 아는 사람 만나고 이웃께 부탁드리고 이 순간 이후부터 우리 정말 등골세심 뛰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조직 능력을 가동해서 도와주십시오. 네, 내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어깨띠와 위옷 같은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만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소품 활용은 불가능하고요. 또 선거인 전날 6일까지는 말이나 전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소셜미디어에 직접 쓰거나 또 공유만 하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표현은 O, 허위 사실이나 비방 표현은 X인 겁니다. 본격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볼까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박영선 후보 29.2%, 오세훈 후보 48.9%, 오차 범위 밖에서 오 후보가 앞선다는 결과입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추이도 여정회에서 꼼꼼히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야당 후보들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여론조사상 추격자인 민주당이 적극적인 네거티브 전략을 펴는 것 어쩌면 좀 당연해 보이는데요. 첫 번째 대상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예상을 깨고 야권 단일 후보 자리를 꿰찬 오 후보. 그 비결로는 이른바 중도화 전략이 먹혔다는 분석이 나왔었죠. 저보고 강경보수다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세요. 저를 낡은 이분법적으로 묻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셔라.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스윙 보터들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힘들다는 의미에서 그런 중도우파, 따뜻한 보수 돼야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오 후보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집회에서의 발언인데요. 당시 집회 상당히 거칠고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오늘 집회에서 나온 주장, 대체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여러 주장 중에서 공통된 주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문재인 정권 퇴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도 거친 발언들이 이어졌는데요. 주최 측인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말로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당장 방을 빼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오 후보는 이렇게 집회 주최자 전광훈 목사 바로 뒤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발언도 한 건데요. 쭉쭉 시위 앉아 저 정신나간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최현희 대통령 홍준표의 주목으로 변호한다. 네, 민주당은 오 후보의 합리적 보수 이미지는 국민 현혹을 위한 위장이고 태극기와 손잡은 극우 정치인이다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극우 집단인 태극기 부대에 앞장선 오세훈 후보의 시장 출마는 촛불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극우 정치인 오세훈 후보의 등장과 함께 광기 어린 태극기 부대의 광화문 도심 활극이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네, 고민정 의원은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이 전광훈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극우 세력인 전광훈 씨와 오 후보를 연결짓는 그런 프레임인 겁니다. 과거 전 씨가 참여하는 기도회에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참석한 적이 있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 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합니다. 누가 이거를 찬성하겠습니까? 특히 이 동성애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하느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입니다. 박영선 의원님을 야당 대표로 세웁시다. 네, 다만 박 후보는 지난 8일 여성의 날에 퀴어 축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요. 시대가 포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서울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진행하겠다라면서 조금 변화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두 번째 네거티브 대상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차도남이 아니라 까도남이다. MB 아바타다운 엽기적 수준의 비리 의혹이다. 이런 날선 단어들이 동원이 됐는데요. 오늘은 박 후보의 아내가 4년 전에 부산 기장군에 집을 지어놓고도 등기도 안 하고 재산신고 목록에서도 빠졌다. 이런 한 언론의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박 후보 측은 단순 실수였고 건물 관련한 세금은 제대로 납부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또는 10수억 원짜리 건물을 등기도 안 하고 재산신고도 누락하는 게 어떻게 단순 실수인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거의 재산신고는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네, LCT에 납품된 미술품은 총 11점, 그리고 11점, 그리고 28억 원어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모두 박 후보 부인의 아들 회사와 관련됐다는 의혹도 어제 저희 뉴스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 외에 나머지 미술품 10점, 10억 원어치의 납품에도 제2사가 관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제2사는 2018년 다른 업체 한 곳과 함께 LCT 공공미술품 납품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쟁 결과와 무관하게 계약은 제2사와 하기로 돼 있었다는 게 당시 LCT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지도부가 일제히 공세에 나선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오 후보로의 야권 단일화 하루 만이죠. 호남 출신으로 서울과 부산에 사는 시민들을 겨냥한 표심 다지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김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 등장하자 이렇게 막아서는 대학생과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 꿋꿋하게 등장을 해서요. 방명록에 5.18 정신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썼습니다. 김 비대위원장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오늘 방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고 지낼 수 있는 것이 다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의 덕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바탕으로 용서와 화해, 포용과 통합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저희 당은 더욱 힘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민주당 야권 후보 네거티브, 국민의힘 5.18 묘역 참배. 내일부터 4월 6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이 되고요. 선거가 정말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여야의 네거티브 공세가 지금 불을 뿜고 있고 고소 고발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논란과 관련해서 지도자가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해도 좋은지 서울 시민들께 여쭌다고 했고요.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는 숨긴 재산이 날마다 새롭게 나온다. 문제가 끝이 없다고 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을 앞으로 끝까지 파헤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당의 두 후보는 곧 진실의 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 지도자의 폐해는 국민의 불행으로 돌아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극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5후보를, 국민의힘은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고민정 의원을 고발했고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측도 딸의 입시 비리 의혹과 LCT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의원과 김승현 전 홍대 미대 교수를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도쿄 아파트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직접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박 후보의 도쿄 아파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박 후보가 20평 정도의 소형 아파트라고 해명한 데 대해선 도쿄의 평균 주택 면적이 65.9제곱미터이고 도쿄 인구의 20%는 19.7제곱미터보다 작은 곳에 산다면서 71제곱미터는 도쿄 기준으로 결코 소형 아파트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는 앞서 2월에 이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해명했는데 등기부 등본상엔 여전히 박 후보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점이 논란이 됐죠. 박 후보는 2월에 계약을 체결을 했고 잔금을 6월에 칠 예정이라고 다시 해명을 했는데요. 이 전 최고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선거 후에도 이제 후유증이 좀 남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상대 후보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요, 장애인과 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들이 좀 논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사용한 표현인데 외눈박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의 괴벨스식 선전선동. 진실에는 눈 감고 거짓만을 앞세우는 외눈박이 공세, 저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네, 이 외눈박이라는 표현이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거고요. 민주당 선대위 서울장애인인권특별위원회는 40만 장애인은 서울 시민이 아닌가, 장애인 비하하는 오세훈 후보는 그 입을 다물라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도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논란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다라고 표현을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 벙어리라는 표현, 청각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후에 김 대변인은 논평의 해당 부분을 삭제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김종민 최고위원이 오 후보의 내곡동 땅 논란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또 문제가 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린벨트 해제는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일입니다.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자, 이 발언을 두고 정의당은 트랜스젠더가 겪는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무지와 오만 그 자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류 반장, 그리고 오늘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요, 국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우연히 만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주선으로 이제 국회에서 우연히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공직선거법상 이제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는 이 지사가 박 후보를 측면 지원했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국회 경내에서 커피를 사서 산책을 함께 했는데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잔 사시는 거예요? 네, 제가 서면 안 되고 선거법에 아니야, 동기가 없나? 경기도라서? 제가 나중에 송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닐라 라떼. 300원 비싸네요, 제게. 국회 카페에 있는 무인 주문 단말기 키오스크를 두고 박 후보가 깨알 자랑도 했는데요. 제가 중기부 장관할 때 만든 것이라고 하자 이 지사가 서울시정도 매우 혁신적으로 하실 것 같다. 이런 대화도 나눴습니다. 이 지사는 박 후보가 공약한 1인당 10만 원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는데요. 이 지사는 다른 지방 정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책 방향을 그렇게 정한다 하시니 정말 반가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박 후보에 져서 박영선과 대전한 서평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박 후보는 너무 감사했다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류 반장 발제해서 봤지만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광주를 찾았잖아요. 넉 달 만에 다시 이제 광주를 간 건데 미리 계획했던 일이라는 거죠? 네, 야권의 단일화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이번 주 초에 일찌감치 광주 방문 일정을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광주를 찾았고요. 5.18 묘역에서 윤상원, 박관현 열사묘를 참배하고 또 5.18 단체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광주의 방문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국민의힘의 임무를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기 전에 한번 다녀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광주 전북 지역의 대학생 단체에서는 이 김 비대위원장의 방문을 막는 육탄 시위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진심을 다해 해야 하는 것이 사죄입니다. 하지만 김종인은 그냥 사진 찍기 위해 호남의 표를 얻기 위해 선거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선거를 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여야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겠네요. 여당 반장, 야당 반장이 아침부터 좀 취재를 해야 되겠는데요. 국회 본회의는 신반장이 챙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아까 박 반장 표정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좋아요. 아니 뭐 기사를 위한 건데 뭐 우리가 열심히 제가 챙길게요. 제가 할게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민주당 야권 후보 네거티브, 국민의힘 5.18 묘역 참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여야 각 당의 움직임 살펴봤는데요.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도 오늘부터 독한 설전을 바로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MB 아바타에 이어서 MB 황태자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독재자라고 하면서 박영선 후보를 문재인 아바타라고 공격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준호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서 우리 분들은 원문에 한번 가겠습니다.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RPG 게임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강화란 용어가 있습니다. 아이템 강화, 캐릭터 강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제3지대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1차 단일화 경선을 벌였던 금태섭 전 의원을 품었습니다. 금 전 의원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건데요. 후보로선 한 단계 강화를 거친 셈입니다. 조그만 대군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정말 귀한 원군을 얻은 날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색하실 겁니다. 당이 다르고 그런데 이렇게 정말 흔쾌히 옷도 입어주셨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오세훈 후보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이번 선거를 승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제 의식의 흐름을 잠시 따라가자면요. 금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복을 입은 걸 보니까 불현듯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람 인연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결국 금 전 의원도 돌고 돌아 또다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같은 점퍼를 입게 됐는데요. 물론 색깔은 정반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기호 2번인 건 똑같네요. 금 전 의원, 국민의힘 입당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요. 중도층을 끌어오는 역할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에 대해서도 지지를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 후보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엄연한 야권의 단일 후보로 우뚝 선 오세훈 후보, 선거 캐치프레이즈도 첫날부터 능숙하게 해서 서울부터 공정상생으로 바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컨셉은 첫날부터 독하게로 바꾼 듯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이름을 용산공원 한가운데 어딘가에 새기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성추행 피해자의 입장은 손톱만치도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정말 의아스러운 마음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다. 본격적으로 야권 단일 후보로서 닻을 올린 첫날부터 작심한 듯 독한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박영선 당선은 박원순 시즌2라고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바로 이런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청렴이 여전히 중요한 공직자의 윤리라면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용산공원의 숲속 어느 의자인가는 매 순간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자 치열했던 박원순의 이름 석자를 소박하게나마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
임 전 실장이 박 전 시장을 청렴한 공직자라고 치켜 세운 겁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맡아서 박 전 시장을 보좌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로 올린 메시지 같은데요. 자세히 보니까 이 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슬퍼요도 눌렀네요. 박 전 시장과 임 전 실장 사이 개인적 인연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갑작스런 박원순 예차는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바로 이 지점을 공략했습니다. 어제는 임 전 실장의 표현을 빌려서 피해자의 고통에 눈 감은 채 2차 가해를 일삼는 당신들은 참으로 몹쓸 사람들 이렇게 역공하기도 했는데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임 전 실장의 글이 사실상 팀킬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글을 남기기도 했죠. 난감해진 민주당 박영선 후보, 피해 호소인 3인방을 캠프에서 내보낸 아픔이 채 아물지도 않았을 텐데요. 또다시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임종석 실장님하고 최근에는 거의 연락한 적이 없어서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지금 당에 오지도 않고요. 저는 그분하고 전화를 한 지가 지금 비서실장 그만두고 전화를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확산한 것 같자 선긋기에 이어 쓴소리도 내뱉었는데요. 임 전 실장에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그런 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피해 여성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상처를 건드리는 이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박 후보의 이런 뜻이 임 전 실장에게는 잘 전해지지 않았나 봅니다. 오늘도 박 전 시장을 두둔하는 글 올렸습니다.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비해서 박 시장 시절엔 안전과 복지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평가한 건데요. 아픔과 혼란을 뒤로하고 성찰과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썼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임 전 실장을 향해 낙선 호소인이라고 또다시 비꼬았죠. 박 후보는 재빨리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박원순 시즌2에 대한 반격 무기로 MB 아바타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향해 MB 아바타에 이어 이번엔 MB 황태자라고 쏘아붙인 겁니다. MB를 똑 닮은 후보가 돼서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MB 황태자로 불리던 사람이잖아요. 4대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서울시정을 펼치면서도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의 그런 어떤 실책과 관련된 부분을 다 함께했던 분이니까요. 박 후보는 내곡동으로 화제를 돌렸는데요. 오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가 이 BBK의 문제를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일관했던 그런 모습과 이번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모습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린벨트를 푸는 과정에서 국장 전결로 끝났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라고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장관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거짓말입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거짓말을 지적하며 갑자기 한 사람을 소환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1995년도인가요? 박찬종 후보가 조순 후보에게 20% 이상 앞서고 있다가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서 조순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이번에 이 내곡동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금 오 후보가 3번 말을 바꿨고요. 지난 1995년 박찬종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인데요. 당시 박 후보는 공개 토론회에서 유신헌법을 찬양한 글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했었죠. 그러다 민주당 조순 후보 측의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거짓말이었다고 공개 시인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말은 오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상 지지율은 높지만 거짓말로 무너질 거란 의미인데요. 자신이 역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낸 거겠죠. 오세훈 후보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모양입니다. 문재인 아바타라고 박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에 많은 실정과 무능을 거듭해왔습니다. 저는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아바타인가라고 박영선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박원순, MB, 문재인 오늘 두 후보의 난타전을 요약하면 전현직 시장, 대통령 순환 시대인 듯합니다.
야당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후보 난타전, 박영선, MB 황태자 대 오세훈, 박원순 시즌2. 자,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데 정말 두 후보가 작심한 듯이 오늘부터도 이제 독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두 후보 얘기는 뒤에 좀 해보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 이제 시작할 때 제가 박 반장이랑 잠깐 얘기했지만은 안 대표가 오늘 뭐 국민의힘 의총도 방문했고 오세훈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한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안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아서 이 오세훈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공식으로 수락하고 또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뭐 박수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때 안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저 안철수는 오세훈 후보를 도와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비록 제가 단일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깨끗하게 승복하고 제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야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그 실천이 오세훈 후보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제게 마음을 열어주고 지원해주신 분들이야말로 앞으로 야권의 영역을 과감하게 확장하고 또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끌어나갈 소중한 자산이자 범야권 대통합 추진의 동력이라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대한 감사함을 좀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정부 여당의 험한 공격을 받아치는 날카로운 창과 방패가 되겠다. 오 후보와 정권 교체에 교두보를 놓겠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맸던 오늘 빨간색 넥타이가 하루 종일 화제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의원총회에 등장했는데요. 빨간 넥타이를 고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자 안 대표는 해석에 맡기겠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국장은 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네, 이 빨간 넥타이를 맨 이유. 아니, 그 국민의힘 당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마음을 합치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화합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르게 좀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안 대표가 저희 정치부 회의를 되게 열심히 보고 이제 국장의 빨간 의자를 탐내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빨간색 아닌데 이거 주황색이잖아요. 네, 근데 좀 비슷하니까. 원래 빨간색인데 오늘 주황색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닌가요? 아닌데? 원래 주황색이고요. 빨간색 제가 숨겨놨어 저쪽에. 그래요? 빨간 의자에 국장이 이제 나가시면 조 반장이 꼭 한번 앉아보고 이렇게 조 반장은 저한테 잘한다니까요. 박 반장님 또 뭐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또 이제 복마크 또 못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빨리 갑시다. 네. 자, 오늘 의총 분위기 어땠어요, 박 반장? 뭐 일단 의총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막 기립박수 치고 막 이랬었는데요. 직접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는데 안 대표가 오세훈 후보와 함께 등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박수를 치면서 안 대표를 맞았습니다. 의원들은 안 대표가 발언대에 서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고 발언하는 동안 총 10차례 박수를 쳤습니다. 안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선대위원장을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오 후보가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코로나가 더 심각하게 확산돼서 곤란해질 때를 대비해 어떻게 언택트로 유세를 할 수 있을지 플랜 B를 세워놓자 오 후보에게 건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합당에 대한 질문도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안 대표의 답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절차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당들마다 거기에 있는 당원에 따라서 당원들의 뜻을 묻는 그런 형식들을 거치게 돼 있고 그건 뭐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MB 황태자라는 표현을 썼죠. 그동안 이제 MB 아바타라는 표현을 써오다가 아까 이제 박준호 반장 그 말미에 보니까 오세훈 후보는 문재인 아바타 이렇게 맞받았던데 그건 어떤 맥락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비판을 하다가 화살을 이제 박영선 후보 쪽으로 돌린 건데요.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는 이제 오 후보가 문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했던 지난해 집회 연설, 아까 제가 전해드렸던 그 부분에 관련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오 후보는 문 대통령이 민의를 존중하는 대통령은 맞는가라면서 오히려 반문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 정부의 가장 큰 실정 중에 하나, 가장 역사적으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부분이 바로 그 갈라치기, 그 반통합,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굳게 생각합니다. 그게 독재자가 아닌가요? 그런 독재자의 면모를
이 박영선 후보가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정부에서 장관직을 수행했던 박영선 후보가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참으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네,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조직을 동원하는 백병전이라고 했듯 이 돈퓰리즘, 그러니까 돈과 표퓰리즘의 합성어죠. 이 돈퓰리즘과 관변단체를 동원한 선거를 기획하고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의 1인당 재난유로금 10만 원 공약에 대해서는 결국은 10만 원씩 돈 봉투를 돌린다는 것이다라고도 비판했고요. 해당 공약이 시대착오적이고 결국은 표를 돈으로 사는 행위다라고 날을 세우면서 이 문재인 아바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 정부와 박영선 후보는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겠다고 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을 버젓이 공약으로 내놓고 표를 사겠다고 매표 행위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탄받아야 될 행위이고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에 많은 실정과 무능을 거듭해왔습니다. 저는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아바타인가? 라고 박영선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거대 양당 후보들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왔는데 군소정당 후보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번에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이 총 몇 명이에요? 총 포함하면 13명인데요. 일단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이렇게 3명 외에도 10명이 더 있는 겁니다. 기호 6번부터 제가 순서대로 한번 쭉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소득당 신재혜 후보,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미래당 오태양 후보, 민생당 이수봉 후보,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후보,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 진보당 송명숙 후보, 무소속 정동희, 이도엽, 신지혜 후보입니다. 선거 단골 출마자인 허경영 씨 외에는 이름마저 좀 낯선 후보들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에 1,000만 원, 정식 후보 등록에 4천만 원 등 모두 5천만 원의 기탁금이 필요한데요. 당선 또는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 반환, 10에서 15%면 절반 반환, 10% 이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군수 후보들의 희망 득표율은 2에서 5%, 그러니까 대체로 10% 아래입니다. 군수 정당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 돌려받을 가능성 모두 희박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우리 당의 가치관을 알리기 위해서 거대 양당이 살피지 않는 인권 사각지대를 조명하기 위해서 또 제3지대 정치 불씨를 피우기 위해서 등 저마다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꼭 당선이 아니더라도 이런 목적을 이루면 소기의 성과는 달성한 것이다라는 게 후보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선 여부를 떠나서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그런 설명이군요.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작심 발언 쏟아낸 박영선, 오세훈, MB 황태자, 문재인 아바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대선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데 실패했죠. 안 대표의 패배로 이른바 제3지대론에 힘이 빠졌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당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 자리를 내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결과에 승복하며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막힌 곳은 제 모든 것을 버리고 양보하면서 뚫어냈고 단일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대표가 지켰다는 원칙, 정치적 노선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태극기 세력에 구애를 하는가 하면 부정선거 의혹에도 동조를 했죠. 전략적으로 이거 지금 저 투표용지 관리 제대로 안 됐다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실제로 조사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면 그때부터 부정선거로 밝히면 된다. 예,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 저렇게 전략적으로 못했나. 제3세력 대표 주자에서 우양우 급변침을 한 겁니다.
어쩌면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 국민의힘과 통합 선거 대책위를 만들어 야권 대통합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안 대표는 끝까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새정치는 내려놓지 않았는데요. 기성의 낡은 정치를 이겨내고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저 안철수의 전진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진보에서 중도, 이젠 보수로 말을 갈아타려는 안 대표. 도대체 새정치가 뭔지 여전히 물음표이긴 합니다. 안 대표의 낙마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민도 커질 듯 싶습니다. 제3지대냐, 국민의힘이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그런데 안 대표가 고배를 마시면서 제3지대론의 힘이 쭉 빠진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구심력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물론 변수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재보선 결과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입니다. 선거 결과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하지만 김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김 위원장,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며 윤 전 총장에게 먼저 넌지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대위 연장론도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아마 제로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또 윤 총장과 좀 만나보실 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 없어요? 난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윤 전 총장을 전혀 만날 계획이 없다는 이 발언, 당장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한 말을 보면 4월 8일에는 집에 가겠다 1. 2. 윤석열 총장한테 연락한 거 그럴 생각 없다. 2. 네가 연락해라 이거죠.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위원장을 삼고 초려했던 적이 있죠. 스타가 되고 싶으면 찾아오라는 뜻인 듯합니다. 일부에선 김 위원장이 윤 전 총장과 손을 잡고 제3지대로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떠도는 참새들의 이야기라며 제3지대는 성공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3지대로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 제3지대론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3지대론을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1년여 전이었죠. 지난 총선을 앞두고선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양당이 15년 정치를 해봤지만 과거에 만들어놓은 그 기반에서 그냥 권력을 즐기고 살아간 것이지 별로 이렇게 미래에 대한 큰 기대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최근 당내에서 이런 비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또다시 다른 방해꾼이 등장해가지고 이 일을 그르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 확신합니다. 후보 단일화에 걸림돌이 되어온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날 김 위원장을 공개 비판했던 세 사람, 공교롭게도 친이와 친박 그리고 비박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특히 친이와 친박계는 김 위원장이 전직 대통령들의 잘못을 사죄했을 때도 크게 반발했었죠. 두 전직 대통령의 가오에는 정경유착의 고두분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 전 총장과 손을 잡는다면 굳이 이들까지 끌어안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른바 김종인 매직, 차기 대선을 앞두고 또 어떤 마술을 선보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의원직을 걸고 여권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했었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약속대로 배지를 내려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사퇴안이 의결됐는데요. 김 의원의 빈자리,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채우게 됐습니다. 김 전 대변인에겐 꼬리표가 하나 달려있죠. 바로 흑석동입니다. 김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도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도 흑석동 부동산 관련해서 비판 여론이 있는데 분명히 주인공은 김진애인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가십성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조금 많이 불쾌했습니다. 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대변인은 흑석동 땅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이런 해명과 함께 말입니다.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 또한 다 제 탓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민주당 공천을 희망했었는데요. 출마하십니까, 총선에? 유용한 곳에 제가 쓰임새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 게 또 사실입니다. 당내에서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제는 멈춰설 시간이라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었죠. 불과 2달도 안 돼 열린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다시 의원직에 도전했지만 말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점에 합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든든한 2개의 기둥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고 또 도덕성을 중시한 이 공천 과정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결국 배지를 달게 된 김 전 대변인. 그런데 하필 맡게 될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김진애 의원이 국토위에서 활동했기 때문인데요. 땅 투기 의혹과 국토위, 묘한 조합을 이루며 벌써부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선 선거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LH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괜한 불똥이 튈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공세를 위한 예열을 마쳤습니다. 부동산 로또로 성공하고 잠시 쉬고 오니 국회의원 되는 흑석 김의겸 선생의 대단한 성취에 온 국민이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청와대에서도 반길만한 소식은 아닐 듯 싶습니다. LH 사태로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김의겸 전 대변인의 국회 입성, 이래저래 여권엔 부담인 듯 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안철수 또 꺼내든 새정치, 김종인, 윤석열의 삼고철여 주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팬클럽 윤사모가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 저희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권 쪽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팬클럽이 등장했다. 이런 소식이 오늘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름은 그래도 이재명인데요. 이 부분이 새롭게 이제 결성이 됐고 대표 발기인이 1,222명을 비롯해서 3,000명 규모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 1,222명 이제 12월 22일이라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생일을 뜻한다고 하고요. 이동섭 사랑의 연탄 나눔 우동본부 이사장, 최창희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모임들이 꽤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사회단체를 비롯해서 교육과 문화, 예술, 언론, 체육계 등 각계를 망라한 온 오프라인 팬클럽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징 로고도 따로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검은 호랑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이 이민년 흑호의 해라는 점에서 착안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팬클럽 결성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관계가 있어요? 이 지사 측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자발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지사는 경기 도정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동안 그 정의당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는데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새 대표를 선출했죠, 신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의 새 대표로 보궐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한 여영국 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여영국 이제 대표죠. 여 대표는 오늘 고 노회찬 전 대표의 묘소를 찾으면서 자신의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여 대표는 취임식에서 국민의힘은 구기득권, 더불어민주당은 신기득권이다. 이제는 기득권이 판치는 시대를 끝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LH 땅 투기 사태는 공직자들의 기강문란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실패에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면서 이 정부를 향해서 또 각을 세웠고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다. 국책 사업을 눈앞에 선거 승리와 맞바꾼 매표공항은 두고두고 민주당의 부메랑이 될 것이다 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 대표 발언을 들어보면 물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범여권과의 연대보다는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묻어나던데요.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을 돕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죠. 네, 그렇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돕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거대 기득권 양당 모두를 심판하자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여 대표는 정의당은 선거에 참여하되 아무도 투표하지 않는 백지 동맹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표가 아쉬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네요. 국민의힘에서 환영 논평을 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국민의힘은 여영국심 정의당 대표를 향해서 당원이 다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당, 세상을 바꾸는 좋은 정치로 보답하시길 기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촛불 정신으로 집권했지만 이제 기득권으로 군림하는 민주당을 돕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의미 있게 들었다면서 진보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심기일전하면서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뭐 특별히 논평이 나온 건 없죠, 아직은? 네, 보통 새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면은 그 환영 논평을 내놓는데 아직까지는 별도의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그 독자 노선을 걷겠다라는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관련해서 오늘 교육부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학칙에 따라서 조민 씨의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윤혜 교육부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첫째,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나 대학은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가 사실관계 조사 등 조치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거짓 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한 고등교육법은 조 씨에게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공이 부산대로 넘어간 듯한데 부산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제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철수 또 꺼내든 새정치, 김종인, 윤석열의 삼고초려 주문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최대 징역 5년 스토킹 처벌법 국회 통과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하는 행위. 앞으로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10만 원 이하 벌금이 전부였던 처벌이 강화되기까지 무려 22년이 걸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명백히 짚고 가야 합니다. 피해자 집을 찾아가고 집요하게 연락하는 건 순애보가 아니라 스토킹이고요. 꽃이나 선물을 계속 보내는 것 또한 로맨스가 아니라 스토킹이란 사실, 구애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뉴스룸에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재보궐선거, 나아가 내년 대선까지 다양한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야근할 필요 없어요, 박 원장. 아까 나 괜히 던진 얘기예요. 아, 진짜요? 제가 한다는 얘기예요. 국회 본회의. 아니, 제가